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두고 택배 노조와 사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조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약 4천 명이 참여하는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가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전국 노조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일주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를 규정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 택배 노조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고 자진 해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을 요청해도 택배 노조는 1박 2일에 거쳐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택배 물량이 쌓이며 배송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택배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일 공방이 거친 여당과 야당이 이견 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휴일 관련 개정안인데요. 현재 대체 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오는 광복절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올해 나흘을 더 쉬게 되는 거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만큼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각종 휴가 확대에 따른 휴일 확대로 기업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체 휴일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 지 109일 만에 접종자가 인구 대비 25%를 넘으면서 국민들의 저녁 생활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3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8명까지 가능할 전망이었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3주 동안 6명까지 허용되고요.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자정이 아닌 10시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6월 말 유행 상황을 판단한 뒤 결정한다며 이를 제외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일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6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로 나타났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8,600여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5일 0시 기준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자는 1,256만 5,260여 명이 집계가 됐고 2차 접종자는 총 326만 2,73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고 또 도로 곳곳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Take a
네, 오늘은 수요일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핫하게 연예계 소식 전해주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연예계 특종 여신 네.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이렇게 세 분이 발빠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릴 텐데 네.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키워드입니다. 서울 숲에 가수 이명웅 정원이 생긴다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이 대면 콘서트 1위에 또 이명웅 씨가 올랐거든요. 예. 아, 이명웅 씨 뭐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명웅 정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서울숲에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명웅 정원은요, 서울숲 안에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는데요. 숲 안쪽에 건물이 없는 대지 500제곱미터의 별빛 정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정원이 이명웅 씨의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가 모은 3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야, 내 정원, 내 이름을 딴 정원이 생긴다 어떨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좋겠어요. 저 맨날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명웅 씨 팬클럽에서 또 3천만 원을 모금을 했다. 야, 역시 네. 대단한데 네. 이명웅 정원 지금 뭐 도면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어떤 모습이에요? 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숲 중앙호수 주변 500제곱미터 규모의 나대지에 이 호수를 관망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치, 분수가 조성된다고 하고요. 와. 주변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정말 전국에 있는 이명웅 씨 팬들이 꼭 한번 들르는 성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근데 그동안 이 스타의 이름을 딴 스타숲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신화였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에 신화숲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아주 다양한 스타들의 팬클럽 후원을 통해서 공원 및 녹지에 비어있는 공간과 숲과 이제 정원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2020년까지 총 58개 팀의 팬클럽 후원을 통해서 20곳의 지역에 수목 25,719주를 심었는데 이번 임영웅 씨의 이 팬클럽 후원으로 인해서 재탄생되는 일명 별빛 정원이 59번째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명웅 씨와 이명웅 씨 팬들에게는 오늘이 또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6월 16일 오늘이 이명웅 씨 생일이래요. 네, 그건 31번째? 네, 31번째 생일인데요. 팬들의 축하 물결이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이미 버스 광고 그리고 버스 5개 광고를 통해서 팬들이 직접 임영웅 씨의 생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전국 영웅시대에서는 임영웅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버스 광고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서울버스 80대 그리고 경기도버스 25대에서 임영웅 씨의 생일 광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와,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정말 예쁘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사진도 넣고, 그쵸?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명웅 씨의 팬클럽은요, 정말 많은 기부를 그동안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선한 영향력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팬클럽이 워낙 많아서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는 생일 선물로 숲을 선물했죠. 그런데 영웅시대 밴드라는 요거는 이제 서울 지역, 이 공식 카페 서울 지역 그 모임방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사실 이분들이 이번 생일맞아 처음은 아니고 이미 누적 금액 1억 원 기부했고 지난 1년 전부터 서울시 쪽방촌에다가 도시락 봉사도 해왔던 분들인데 요번에는 생일을 맞아서 또 NGO 단체에 1,124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기부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 캄보디아에서 이 학교 희망 프로젝트로 정글숲 학교 만들기라는 걸 진행하는데 여기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 영웅 시대에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이 해외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에도 뭔가 일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매우 반갑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예. 팬들의 이런 선행에 보답하듯이 영웅의 신화는 계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만 했다 하면 이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도 있는데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트로트 스타 웹 서비스 위클리 투표에서 235만 9,630표를 획득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말이 235만 이렇게 수치지 236만 명이 거의 뭐 투표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임영웅 씨요. 6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 1위를 차지하면 특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전. 임영웅 씨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특전이 뭔가요? 일단 남은 두 주도 1위를 해가지고 월별 4주간 1위를 하게 되면요. 서울, 광화문, 명동, 서대문의 5개 전광판 중에 한 곳에서 대형 광고가, 임영웅 씨를 위한 대형 광고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와, 앞으로도 또 어떤 영웅 신화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 포크의 전설 가수 이장희 울릉천국에 살다입니다. 이장희 씨 압니까? 저는 사실 네. 그 세대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대단했죠. 그래서 노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참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세대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러면 이장희 씨의 노래 정말 편안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한번 히트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밤에 의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의에 한 자도 베이질 않나 그건 늘 바로 때문이야. 마치 저한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이장희 씨가 지금 울릉도에 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울릉도에 살고 있다 이걸 알려서인데 뭐 최근 산 건 아니지만 지금 요번에 더 화제가 된 겁니다. 자, 이장희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살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울릉도 간 건 아니고 설악산 암자에서 한 3개월 지내셨다 해요. 네. 근데 그때 선녀가 오갈 것 같은 바위에 달빛이 비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이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도 명예도 아니고 자연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추천을 해서 이 울릉도를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도동항에서 딱 울릉도를 내려다 보는데 반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애인한테 반하듯이 네. 울릉도에 반해서 정착을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름다운 자연에 반해서 네. 울릉도 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장희 씨는 머릿속에 물과 산이 떠오른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물과 산이 같이 있는 것 울릉도가 제격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저기에 사신 거예요? 네, 일단 지난 2004년으로 올라갑니다. 은퇴 후부터 울릉도 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장희 씨에게 울릉도는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에 대한 대답이요. 지금 살고 있고 또 내가 마지막까지 지내고 싶은 곳이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사랑을 담은 신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무려 30년 만에 제목부터 남다릅니다. 울릉도는 나의 천국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화면 그 그쵸. 모습이 나와 나왔죠. 사진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저 호텔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거의 뭐 저택 왕국 같아요. 아니 저게 집이에요, 호텔이에요. 그쵸. 약간 궁전 같은 이런 울릉도의 이런 궁궐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보금자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정말 앞이 광활하게 펼쳐진 앞마당이 있고요. 네. 뒤로는 또 뒷산의 절벽이 또 너무 장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마당에는 연못, 천역, 약수터 그리고 야외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게 차마 이렇게 봐도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이게 사진에 다 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담을 수도 없어요. 왜냐? 그 규모가 축구장 6개를 합친 크기.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이라고 합니다. 축구장 6개를. 6개요. 정말 울릉 천국이네요. 네. 저기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야,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네. 축구계 소식인데요. 지난 6월 7일이었죠. 2002 한일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병마와의 싸움 끝에 안타깝게 또 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 참 아깝죠. 유상철 감독 그 췌장암 소식 전해주고 1년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만 50세 생일도 맞기 전에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네, 사실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난 거라 팬들이 이 황망함과 안타까움이 더 큰 상황인데요. 지난 9일이죠.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유상철 씨의 발인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전 감독과 함께 국가대표로 우리에게 한일 월드컵 4강 이 기적을 그리고 신화의 기쁨을 안겨준 황선홍, 김병지, 최진철 씨 등이 참석을 해서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K리그 2부 경기에서는요, 고 유상철 감독을 애도하는 추모 묵념이 있었고요. 또 국내외 축구계의 애도 물결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SNS를 통해서 유상철 감독의 영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축구연맹도 입장을 밝혔어요. 역시 SNS를 통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이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이었고 영원한 월드컵 영웅이었다. 그의 가족, 친지 또 한국의 축구계와 함께 조의를 표한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영원히 남을 분인데 월드컵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우선 고 유상철 감독님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8강전 한일전에서 정말 그야말로 짜릿한 동점골을 넣으면서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 31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2002 한일 월드컵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황선홍 감독이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던 조별리그 1차전 폴란드전이었습니다. 후반전 초반에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으면서 득점까지 해냅니다. 예. 네, 그때 세레머니 봤던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세레머니였잖아요. 네.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일 월드컵 이후에는 이 주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네. 2004년이죠. 아테네 월드컵 때는 와일드카드로 가서 또 8강 진출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이런 유상철 감독, 영원한 전 감독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영원한 감독, 선수신데 이분이 사실 투지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이 2002년 이 월드컵 앞두고 한 10개월 전에 2001년 한 6월쯤에 이제 전초전으로 열린 컨페더레이션 컵이 있었어요. 이때 멕시코와의 경기였는데 이때 2대1 이 승리로 이끌었는데 다 끝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나 전반전 때 상대 선수하고 경합할 때 코뼈가 부러졌는데 그 상태로 치료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풀타임을 뛰었다. 이게 알려지면서 정말 투지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고 뿐만이 아니었죠. 은퇴 무렵에는 사실은 내가 계속 그동안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인 그 상태로 경기를 해왔다라고 알려서 많은 팬들이 놀라기도 했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정말 이 스포츠인들, 체육 스타들은요, 자기 몸을 바쳐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고,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이봉주 선수, 또 이렇게 유상철 선수, 이런 분들이 본인의 몸을 바쳐서 뛰었다는 걸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서 너무 사실 슬픕니다. 네. 그 노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스포츠 스타들은요. 네. 스타가 되기 전에 그 신체의 한 부분이 상할 정도로 노력을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퇴 후에 모 방송사에서 어린이 선수를 지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가 된 이강인 선수가 거기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꽤 깊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SNS에 사진과 함께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유 전 감독과 이 공을 차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함께였는데 나이 7살 축구 선수라는 꿈만으로 마냥 천진했던 시절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독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축구에서 있어서만큼은 제게 항상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또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축구 인생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던 것 같다. 제게 베푸셨던 드높은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추모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 해외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 다음 타자 아니냐 할 만큼 굉장히 완벽한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 유상철 선수가 감독이 올해 초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건강한 일주일을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때 유상철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인이가 뛰고 있는 그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싶다.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여러 제자 있겠지만 어떤 가장 아끼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크기 전에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 유상철 감독은 정말 이 축구에 대한 집념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벤치를 계속해서 지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사령탑으로 근무하던 2019년 10월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우연히 췌장암 4기 진단을 맞고 이후부터 투병을 쭉 이어온 건데요. 유상철 전 감독이 투병 중에도 벤치를 지키면서 그의 인천 2부 리그 강등을 막아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꼭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과 함께 지휘봉을 내려놓고 투병에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요. 마침 2020 시즌 이 중반기 인천이 부진에 빠져서 감독이 또 경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차기 사령탑으로 유 전 감독이 거론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 전 감독 같은 경우는 내가 건강도 건강이지만 일단 팀에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이때 건강을 염려한 구단 측이 거절을 해서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인천 훈련장이나 경기장의 모습 드러내고 이러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 고 유상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는 자신의 현역 시절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너튜브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나만 집중을 받을 거야, 나만 조명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좀 이제 실력이 있는 후배들을 조명하는 콘텐츠도 만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영상에서는 그렇게 아픈 모습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사령탑 복귀를 바라는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급격히 병세가 악화가 돼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그 국민 엄마라고 불렸던 배우 고 김영애 씨 같은 경우도 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췌장암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만큼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렇죠. 사실 세계적 거부 스티브 잡스도 어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게 췌장암이잖아요. 이 췌장암이라는 게 굉장히 생존율이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 이하라고 해요. 10분 중에 9분이 유명을 달리하신다는 건데 그만큼 왜 그러냐면 발견도 어렵고 증상이 없다는 거죠. 발견을 해도 치료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고 김영애 씨 유작이 2017년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네. 작품이었는데 췌장암을 본인은 언제 알게 된 걸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작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인데요. 이 당시 김영애 씨의 주치의가 출연을 사실 말렸어요. 선생님 지금 이제 연기를 하시고 이제 밤을 새거나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닙니다라고 말렸는데 김영애 씨가 이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이 팀에게도
내가 가고 나면 남는 건 작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병을 처음 발견을 한 건 지난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이 촬영 당시에 황달 증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어갔는데 급격하게 또 나빠졌던 게 한 2016년 10월 그쯤에 이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김영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작품을 놓질 않았어요. 그때 영화 허상감도 출연을 했었고. 근데 김영애 씨는 지금 내가 작품에 폐를 끼치면 안 돼 이 생각이 있어서 의사가 절대 촬영은 무리다.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목요일마다 외출증을 끊어서 녹화장을 가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 통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기를 할 때 내가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진통제 맞으면 네. 정신 희미해질까 봐 대사 못 외울까 봐 진통제를 맞지 않고 촬영 전부터 참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왜 허리띠 꽉 졸라맨다고 하죠. 네. 정말 저도 이제 뵌 적이 있는데 허리 요만한데 그걸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가서 진통제 없이 생생한 정신으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네, 생전 김영애 씨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줬던 후배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이 배우 이정은 씨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정은 씨가 김영애 씨가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을 때 뭐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도 하고 뭐 앉아 계실 때 뭐 앞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마음의 위로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을 한 굉장히 든든한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김영애 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인터뷰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상태를 좀 안 좋아지거나 혹은 내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으면 이정은이나 그 배우 정경순한테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분들이 친분이 정말 대단했고요. 심지어 이 이정은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김영애 씨가 영정사진을 찍었을 때 이 영정사진을 선배님 이게 더 뭐 고우세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영정사진을 함께 고른 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요때 이제 이 말, 이정은 아니면 정경순한테 연락해라. 사실 저는 정경순 배우랑 통화를 했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엔 이정은 씨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생충으로 잘 되시고 해서 이 하늘에서 김영애 씨 보시면서도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이정은 씨가 또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김혜수 씨가 영화 내가 죽던 날 촬영할 때도 사실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정은 씨가 큰 치유를 해줬다는 걸 인터뷰에서 공경연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곁에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는 분들은 이렇게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이 그러면 먼저 세상을 떠난 스타들의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고 유상철 감독 그리고 고 김영애 선생님처럼 암으로 세상을 떠난 스타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노래로 좀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입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비우리라 꽃다 핀 꽃 한 종일 비우리라. 예, 김수철 씨 노래 못다 핀 꽃 한 송이. 그렇죠. 네. 오늘 재용 MC님이 좋아하는 노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못다 핀 꽃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스타들입니다. 첫 번째 스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린 시절에 피아노 그리고 그림의 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을 할 정도로 이 예능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었지만 대학교는 의상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미스 코리아에 이제 선발이 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미스 코리아 예능적인 출신의 그쵸 배우다. 재능도 많았고 그리고 의상학과에 나왔던 네. 그런 분이고요. 힌트를 먼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3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생전에 빼어난 외모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최고의 여자 배우 중 한 분.
고 최고의 여배우. 여자 배우. 3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난. 글쎄요. 네. 여기까지만으로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힌트 주세요. 바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배우는 작품의 제목을 따라가고 가수는 노래의 제목을 따라간다. 이분은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에서 암 환자 역할로 열연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실제로 위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많은 팬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들으니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세 네. 번째 힌트 한번 볼까요? 아마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네. 확고하게 이제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요. 남편에 대한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의 남편분은 이분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켰고요. 특히나 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 투병을 하게 된 것을 알았는데도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결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힌트 바로 영화 같은 순애보입니다. 네. 네.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바로 나오네요. 네. 최고의 여배우의 또 뭐 암 환자 역할을 네. 하고. 예. 장진영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2주년이 된 네. 아름다운 배우 고 장진영 씨가 첫 번째 스타였습니다. 예. 네. 이분 영화 국화꽃 향기, 싱글즈, 소름. 그리고 저는 청년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아, 거기서 정말 멋졌는데. 그리고 또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했죠. 그 뒤에 나왔던 러브스토리에 러브스토리. 대한 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중에 혼인신고를 하고 또 끝까지 곁을 지킨 남편분의 순애보로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우선 이 두 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죠? 두 사람 이제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일명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된 건데 당시에 아니 남편이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이죠. 이 한 남성이 내가 내일 배우 장진영하고 소개팅을 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하고 설렜다고 해요. 아프싸 그런데 그 소개팅 장소로 가는데 생각지 못한 너무 심각한 교통체증에 무려 45분이나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합니다. 그때 네. 장진영 씨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사실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그 20분 이상 누굴 기다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첫 만남에 45분을 지각을 한 거죠.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장진영 씨, 다 그 남성에게, 소개팅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미안하다고 안 하세요? 참 도도하고, 참 장진영 씨 다운 말인데, 여기에 이 남성분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 방긋 웃으며 죽을 죄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런 첫 만남 후에 남편분이 장진영 씨와 이제 만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잘 들어가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장진영 씨가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태웠는데요. 1시간 후에 딱 문자가 뿅 이렇게 왔는데 네. 이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네. 네.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나 까였구나. 너무 45분이나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나 늦었고, 나 오. 너무 실례했고, 난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좀 빨리 배웠어야 합니다. 장진영 씨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에게 이런 연애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일단 둘 사이가 가까워졌을 때 남편분이 장진영 씨에게 물어봤대요. 처음에 왜 그렇게 답장을 긴 문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보냈어? 라고 했더니 당시 장진영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답장하면 좀 가벼워 보일까 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밀당을 딱 아시는 분인 거죠. 네. 늦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 장진영 씨에게 닥친 시련 때문이었죠. 네, 사실 저희가 앞서 이 힌트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닥친 시련은 장진영 씨의 한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진영 씨가 이 남편 되는 분에게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어제부터 자꾸 신물이 넘어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진영 씨가 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결과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장진영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남편분이 이렇게 배를 딱 쓰다듬었는데 뭔가 이 위쪽에서 만졌더니 좀 딱딱한 게 만져졌다고 해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 결과 위암이었어요. 네. 그것도 위암 4기. 다른 데로 좀 전이도 돼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 대해서 훗날 이 남편분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처음 열었을 때 이미 4기였다. 전이도 된 상태였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생존율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까 영화 뭐 이 가수는 노래 제목대로 가고 배우는 영화처럼 간다고 이게 영화 국화꽃 향기였잖아요. 네. 그 국화꽃 향기에서도 공교롭게 똑같이 위암이었죠. 이 위암 판정에 두 사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충격 받았는데 오히려 장진영 씨는 씩씩했다고 그래요. 네. 이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남편을 장진영 씨가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생일, 요 연도로는 이제 2009년도의 일이고 장진영 씨 생일이 6월 14일이에요. 이때 남편분이 준비한 생일 선물은 청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혼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거든요. 저 쉽지 않은 결정인데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차근차근 청혼하고 나서 이 멕시코 가서 또 방사선 치료 받고 오게 되죠. 근데 그 뒤에 상황이 이 몸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요. 그 상황에서 이 남편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남자친구죠, 사실. 이런 결심을 해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구나 하면서 아까 생일에 결혼 이제 신청했었잖아요. 청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결혼식까지 올리자, 제대로 올리자 해서 진짜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장진영 씨가 오는데 남편분 이제 그때 이제 예비 신랑이죠.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길, 너와 나의 시작이길. 정말 이 사람을 만나기 전, 장진영을 만나기 전이라는 건 나 혼자인 거잖아요. 나 혼자만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또 화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한부인 연인과 어떻게 혼인신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장진영 씨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남자친구로서 이제 헤어지게 되면 정말 뭔가 인연의 끈이 없이 그냥 남자친구로 헤어지게 되는 건데 혼인신고를 하면 그래도 가족이고 내가 남편이라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끈을 위해서 나는 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혼인신고 이야기에 장진영 씨가 또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다고요. 네, 사실 혼인신고를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장진영 씨가 뭐 말씀처럼 반대를 했다고 해요. 장진영 씨가 아니 내가 몸이 이런데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냐라고 하면서 다 나으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분도 일단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물론 본인의 마음에서는 왜 그랬어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켠으로는 정말 고맙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정말 정확한데요. 장진영 씨가 남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공포를 견딜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 내 마음 알죠? 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남편분이 뭐랄까요. 뭔가 예감을 해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서둘렀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신고를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단 4일 만에 장진영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남편분이요. 장진영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해요. 왜 후회했죠?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는데 네. 일단 이게 장진영 씨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그 잘못된 시선 때문이었어요. 혼인신고를 올렸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장진영이 여배우고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놨으니까 혹시 그 상속받으려고 남편이 이런 좀 잔머리를 쓴 게 아니냐라고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남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오해를 샀구나 생각을 해서 이 장진영 씨의 부모께 당연히 이제 모든 상속권을 넘겼고 그러자 논란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이거 저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장진영 씨가 고인이 되기 전부터요. 이 남편분의 눈물겨운 순애보가 이어졌는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됐다고 하죠. 네, 장진영 씨가 떠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 이 남편분이 쓴 건데 본인은 장진영 씨와의 추억을 놓지 않고 싶어서 만남의 순간부터 투병 생활을 고스란히 적은 거고 또 팬분들께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팬분들의 장진영 씨를 떠나보내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장진영 씨가 떠난 다음에도 아름다운 선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장진영 씨의 아버지가 이 딸과의 추억을 좀 더 오래 갖고 가고 팬들에게 이 마음을 더 나누기 위해서 고향 전라북도 임실군에 장진영 기념관을 설립을 했어요. 이 기념관에는요, 고인의 각종 유품 그리고 영화 관련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장진영 씨의 아버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진영 씨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장진영 씨의 모교인 전주 중앙여고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설립된 장진영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못다 핀 꽃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스타들. 다음 스타는 또 누군가요? 네, 두 번째 스타는요. 이번에 1집이 마지막 유작이 된 가수고요. 지난 2008년 음악 평론가인 임진모 씨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팝 발라드의 시작점이다. 뛰어난 작사, 작곡, 편곡의 세계로 발라드의 지평을 넓힌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1집이 마지막 유작이 됐다. 그러면 네. 정말 아까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아주 많은 가수분들의 롤 모델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레전드 가수 이분은요. 무려 26세라는 굉장히 아이고. 어린 나이에 아이고. 세상을 떠나게 네. 됩니다. 네, 가수로서의 활동 기간은 정말 짧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천재 음유 시인이라고 불렸던 이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젊었고 1집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돌아가셨는데 1집이 1987년에 나왔고요. 그해 11월 1일에 교통사고로 불의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야, 3개월 가수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안타깝죠. 네. 네. 뭐 아마 지금 요 정도만 봐도 이분이 굉장한 팬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 그리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마지막 힌트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노래 힌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누군지 바로 나오죠. 그럼요. 누구와도 진짜 딱 구분되는 그 목소리. 아, 네. 장미인 씨가 몇 년생이시죠? 제가 91년생. 91년생이세요. 네, 네. 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건 더 이전인데도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네. 당연히 알죠.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네. 몇 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힌트 하나 드리면은 바로 이 노래의 제목 가려워진 길. 길입니다. 네, 26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천재 가수. 그렇죠. 저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재하 씨. 맞습니다. 유작이 돼버린 1집 사랑하기 때문에 남긴 가수 유재하 씨입니다. 네, 아까 그 유재하 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어떤 사고였나요? 교통사고였죠. 1987년 11월의 첫날이었는데 유재하 씨가 동창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귀가하면서 이 차가 있는 친구 차를 얻어 탔는데 이 친구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 건너에 택시와 충돌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26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 정말 아까운 가수고요. 네. 더 아까운 건 앨범 하나 달랑 내고 그게 데뷔곡이자 유작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선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유재하 씨 1집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당시 가요계에서도 유재하 씨의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단 한 장인데 그게 명반 1위. 정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음반은 어땠을까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음반들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있죠.
있죠. 많은 가수들이 나의 음악의 시작은 유재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먼저 이적 씨. 이적 씨도 이미 대단한 뮤지션인데 네. 작곡, 작사, 어떤 음악을 시작하는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나는 유자에게 배웠다. 유자 선배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희열 씨도 음악성 아주 풍부한 또 작곡가이자 가수죠. 유희열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수 유재였다. 유재하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향력과 그 본보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유지아 씨의 곡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또 발매 당시에는 좀 호평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그러니까 한 앨범 하나잖아요. 요것도 유지아 씨가 직접 본인 돈 8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작사, 작곡 뭐 본인이 다 한 그런 오롯이 유지아의 모든 숨결이 들어간 앨범인데요. 근데 오히려 이게 발매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작곡가 나왔다 그러더니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을 접목한 거 좀 낯선데 어색한데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방송 불가 판정까지 받고 막 이랬다면서요. 네, 이재용 씨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당시 방송국에서는 이 가수들이 직접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실력을 평가받은 후에 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재하 씨는 이게 없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바로 가창력이었어요. 이 실력이 미달이다라는 이 평가 때문에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 말에 따르면 고 유재하 씨가 오디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즐겨 찾는 이 피아노 바에 가서 친구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피아노를 막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 불러?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라요. 원래 그 조용필 씨가 먼저 불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데뷔 앨범 내기 전에 이 유재하 씨의 한국 가요계 입성은 어디였냐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거기에 키보드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1985년에 조용필 씨가 7집을 내게 되는데 그 이제 타이틀 앨범 제목은 여행을 떠나요였어요. 모두가 다 아시는 노래죠. 여기에 유재하 씨가 본인이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를 조용필 씨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록이 되게 되는데 이 7집 앨범이 정말 명곡이 많아요. 어제, 오늘 그리고 또 그대요. 아시아의 불꽃, 이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았는데 유독 제가 말씀드린 다른 노래들은 다 수록곡인데도 다 이 여행을 떠나요뿐 아니라 주목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랑하기 때문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용필 씨보다는 유재하 씨 감성에 더 맞아서 네. 이게 이때 히트했으면 1987년 앨범에 이 노래가 못 들어갔을 텐데 1987년 앨범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앨범의 타이틀 타이틀곡이 되면서 제작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유재하 씨가 한양대 작곡가 나왔잖아요. 클래식 전공을 하고. 맞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음악성을 인정을 받았다면서요. 사실 뭐 예전 가수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네. 유명했대요. 한양대 음대 작곡가에 아주 천재가 한 명 있다. 이거를 또 지금도 또 고인이 되신 당시에 살아계셨던 김현식 이 씨가 그래? 하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또 밴드 세션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 김현식이라는 가수는 본인에게도 어떤 철저하고 후배들한테도 아주 음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호랑이 선배였는데 유달리 이 유재하 씨는 끼고 들면서 아주 아꼈다고 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재하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김현식 씨가 정말 슬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고 유재하 씨가 떠난 3년 뒤에 정확히 3년 후인 1990년 11월 1일입니다. 김현식 씨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나이가 젊어요. 당시 나이가 3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고 유재하 씨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떠나게 돼서 정말 많은 팬들이 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김현식 씨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때도 간경화를 앓고 있었나요? 일단 고 김현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끼던 후배를 잃었었던 이
뭐랄까요, 기억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 때문에 한동안 술에 의지를 했고, 이런 고 김현식 씨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죽습니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1980년대에 이 김현식 씨의 앨범을 제작한 한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사가 진짜 이거 수술해서 나을 병이 아니니까 술만 좀 끊어라. 술만 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술을 자제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김현식 씨와 유재하 씨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는 부분에서 공통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유재하 씨가 이제 떠난 거 26살, 김현식 씨가 떠난 게 33살이거든요. 전 33살인 줄 몰랐어요. 워낙에 너무 큰 인물, 거인으로 느껴져서 더 오래 사셨던 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 세상을 떠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떠난 딱 1년 만에 이제 1991년 1월에 어떤 헌정 앨범식의 유작 앨범이 나오게 돼요. 이게 김현식 씨의 6집 앨범이 되는 셈인데요. 이 6집 앨범 당연히 고인이 됐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 사랑 내 곁에 그 노래가 당시 K본부의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 해야 중간에 쉬어도 안 되고 쭉 해야 골든컵 받죠. 바로 골든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내 사랑 내 곁에는 그 김현식 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정도로 그리고 그 올라가는 부분에서 길을 쓰고 올라가는 것 네. 같은 그게 참 와닿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김현식 씨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들리는 음악처럼 그의 음악이 남아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스타 누군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스타는요. 2017년 10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입니다. 그 다음 달인 11월에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이분이 오르게 됐는데요. 이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7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뭐 5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구지 하고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배우 2세고요. 그리고 배우 2세로서는 좀 드물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배우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와, 알 것도 같은데 네, 두 번째 네. 힌트 한번 보죠.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할까요?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맡았던 역할인데요. 이분과 이분의 아버지가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같은 역할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네.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분의 아버지께서 1대2 역할로 열연을 했고요. 이분은 5대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라면 아버지가 연기했던 역할을 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일단 아버님께서도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연기를 잘 하셨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보통 아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이분이 사실 이 역할을 하기 이전에는 사극하다가 너무 힘든 기억이 있어서 당분간은 사극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꾸로 우리 아버지가 이 역할을 했었다고 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대, 3대, 4대는 어떤 분들? 2대, 3대, 4대도 굉장한 연기력을 갖춘 분들이 이 역할을 했었는데요. 2대가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네. 3대가 서인석 선생님, 4대가 이제 정광열 선배님이 이렇게 그래요? 맡았습니다. 전광열 씨 하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사실 허준이거든요. 허준, 예인 MC의 추측이 네. 맞을지. 자, 이분과 이분의 아버지가 맡았던 운명 같은 역할, 바로 드라마 허준 맞습니다. 네. 과연 이분 허준 역할을 했던 이분 전광열 씨 다음으로 허준했던 이분 누굴까요? 네. 자, 마지막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17세 연하의 여자친구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함께 더 슬퍼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지 누군지 알겠는데. 알겠네요. 네. 요즘 되면 이제 대충 감이 김주혁 오는- 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말 연기파 배우
김주혁 씨가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연예계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고요. 또 동료들이 끝까지 마지막 곁을 지켜줬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 장례식장에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요.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2015년도에 어머니를 발인식으로 보냈던 병원에서 김주혁 씨의 빈소가 차려진 거예요.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네. 공개 열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김주혁 씨와 이유영 씨가 영화에서 연인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실제 연인이 됐는데 요때가 2016년 10월이에요. 이제 12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10달쯤 있다가 이 김주혁 씨가 유명을 달리한, 어떻게 보면 이영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주년 채우기도 전에 연인을 이제 잃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빈소에 있던 이유영 씨 모습 정말 잊히질 않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기진맥진하면서도 끝까지 빈소를 지켰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이 예인 MC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죠. 네, 고 김주혁 씨 사망 이후에 이유영 씨가 첫 작품으로 나를 기억해라는 영화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작 발표의 날 당연히 이제 기자들한테 김주혁 씨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영 씨가 뭐랄까요, 참 되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립다.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분이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같다. 그 마음 간직하면서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고였죠? 그때가 이제 2017년 10월 30일이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실시간 생중계처럼 이 상황, 지금 구조된 거야?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다 가슴을 졸였었죠. 당시 그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김주혁 씨가 차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모든 다른 차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붙이는 과정에 앞차하고 살짝 추돌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옆에 최종 마지막 가장자리까지는 갔는데 이 차가 이상하게 멈추질 않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벽을 부딪혀 또 하필 또 그 아파트 아래 그 아예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그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영상이 네. 공개가 됐었죠. 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이제 김주혁 씨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차가 이 앞에 있는 이 쇠판이 정말 많이 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서 사람을 구조하는 데까지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김주혁 씨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 교통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네, 저도 이때 사실은 그 사고 현장에 회사에서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갔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차가 너무 좋은 차여서 사고가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일단은 이게 비포장도로 주행용 차량으로 굉장히 좀 차체도 높고 바퀴도 큰 SUV 차량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 차량이었으면 이쪽이 보도블럭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넘어서 또 나무들이 또 있는 이 화단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다. 이제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혹은 아예 넘지를 못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이 차가 그냥 확확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사고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더 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망 원인을 놓고도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고 원인도 그렇지만 사망 원인도 네. 그 사고 직후에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졸음운전 아니야? 아니 심근경색 아니야? 아니 차에 문제가 있는 급발진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왕왕 오가는 가운데 이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그 김주혁 씨가 운전대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 여러 가지 설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돌았는데, 저도 이때 당시에 현장을 좀 갔었어요. 그래서 네. 목격자분 뭐 찾고 또 이제 자동차 이 전문가분도 취재를 했었는데,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차가 너무 좋은 이것도 조금은 사고 원인은 아니지만 구조가 늦었던 원인은 되더라고요. 이게 차가 너무 어떻게 보면 튼튼해서 이 이제 말하자면 이 언덕도 너무
넘어서 계단 아래도 갔지만 구조할 때도 이거를 아예 차체를 다 잘라내서야 김주혁 씨를 만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0분이나 걸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죽음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자 결국 부검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 소속사 관계자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알려진 대로 술은 못하는 친구고 담배도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중이었다. 건강에는 이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내가 아는 설에는 심근경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검을 신청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즉사 가능한 수준의 머리 손상으로 심근경색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망하기 며칠 전에 생애 첫 나무조연상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고 김주혁 씨는 1998년도에 배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아까도 뭐 허준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고 김무생 씨의 그늘을 벗고 정말 단역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서 주연배로 성장한 정말 연기자 2세 중에 성공한 뭐 거의 뭐 초반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 싱글즈, 홍방장, 뭐 방자전,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등 정말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쉼없이 달려오던 고 김주혁 씨. 영화 공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첫 악역 연기로 불과 떠나기 3일 전에 이 생애 첫 나무조연상의 수상에 영광을 안기도 합니다. 이 상을 안겨준 영화 공조 제작 발표회에서 김주혁 씨가 했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악역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악역이라고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제 신념대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애 첫 악역인데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도 보면서 역시 김주혁 씨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이 수상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생을 마감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여쁜 연인과 열애도 시작했고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부상하던 때였어요. 나무조연상도 받았지만 유작으로 남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된 주연작 흥부 또 조연작 독전을 봤더니 연기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안타까워했었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면 어쩌면 살아있었다면 바로 그 아카데미 4관왕에 이제 빛나는 이 칸 황금종려대상에 빛나는 기생충에 출연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소속사 대표가 이제 전한 얘기인데 봉준호 감독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 이제 조의를 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영화 기생충에 이 이제 김주혁 씨가 어떤 등장인물의 배역에 어울릴까 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소식을 또 들은 누리꾼들이 그러면 기생충 중에 누구지? 아, 박동희 박사장 이성균 씨가 했던 역할이죠. 그 역의 김주혁 씨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또 그가 한 연기는 무슨 색깔이었을까 어땠을까 또 아쉬워하기도 했죠. 진짜 궁금하네요. 그 역할에 캐스팅이 됐다면 어떤 색깔의 연기를 보여줬을까요? 그렇죠. 네. 또 아카데미 레이스도 했을 글쎄. 것이고요. 네, 이때 김주혁 씨가 사실은 굉장히 충무로에서 많은 작품을 받고 있었던 정말 각광받던 이때 시점이었어요. 일단 상대역인 만약에 만났다면 조여정 씨랑은 방자전 이후 9년 만에 호흡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YMCA 야구단 이후에 17년 만에 호흡이 됐을 네. 거예요. 물론 작품의 주인은 다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 김주혁 씨가 만약에 연기를 했다면 또 어떤 색깔이었을까 이렇게 또 상상해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주혁 씨의 그 특유의 눈빛 연기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스타 누군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의료 과실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요계의 레전드 스타입니다. 이분은 진정한 금수저고요. 일명 땡땡땡의 피가 흐른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뭐죠? 땡땡땡땡? 네, 뭐죠? 어떤 피가 흐른다라는 건데 혹시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땡,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네, 바로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 중에 독립운동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분의 외증조부님,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아버님께서 바로 이성구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성구 선생은 1919년에 경기도 오산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신 분이고요. 독립투사로 인정을 받아서 1977년 대통령 표창, 그리고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3.1 운동 때 이분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친척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 당당하게 본인이 찾아가서 직접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남다르신 분이었는데. 네. 두 번째 힌트는 뭡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평소에 소신 발언을 하는 독설가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데뷔는요, 1988년에 이 대회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학 가요제입니다. 대학 가요제 하면 몇 분이 떠오르거든요. 네. 대학 가요제와 독설가를 조금 연결하면 바로 나오죠. 확고하게 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녀 일남 일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네. 과연 누굴까요? 누군지 누군지 바로 바로 알죠. 알죠. 그렇죠. 우리들의 영원한 마왕. 그렇죠. 신해철 씨. 맞습니다. 맞죠? 가수 고 신해철 씨가 마지막 스타였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나 신해철 씨의 죽음은 굉장히 갑작스러웠던 네.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가요계도 팬도 가족도 정말 오랫동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신해철 씨는 사실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사회 속에서 지쳐가는 청춘을 다독여온 그런 인물로 꼽힙니다. 3일간 그의 빈소를 찾은 사람 이 일반인 조문객 숫자만 무려 1만 6천 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마왕 신해철 씨가 이 청춘의 정말 든든한 조력자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사망 원인이 의료사고잖아요. 맞습니다. 2014년 10월에 장협착 수술을 받게 돼요. 그냥 이 수술하면 이제 뭐 회복실 거쳐서 퇴원하겠지,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본인도 가족도 우리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복통, 통증을 호소했고 그리고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그의 나이 46세였는데 정말 그때의 충격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신해철 씨가요, 6년 만에 솔로 앨범 발표 및 컴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당연히 가족들이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아내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금술이 좋기로 유명한 부부였는데 그때 이 아내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 아이들의 아빠,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한 이 한 가수가 목숨을 잃었다. 정말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 말에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비통한 심정 정말 잘 느껴졌었어요. 그때 아내분이 또 이렇게 1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주기 이제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늘 매일매일 같은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었던 건 아니지만 이 잠자리에 들면 이 옆자리가 굉장히 허전하고 생각나고 그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좀 어른스러워서 대놓고 말을 안 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아빠 생각이 나서 몰래 울기도 하더라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족들뿐만 아니라 팬들, 대중들 역시도 영원한 마왕 신해철 씨의 빈자리를 지금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당시에 신해철 씨를 그리워하는 이 추모 물결도 대단했어요. 네, 정재계와 연예계에서 이제 그를 추모하는 이 물결이 정말 계속해서 됐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당시 신해철 씨의 바람대로 팬들의 이 조문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16,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해철 씨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바람에 이 시간 제한을 취소를 하고 계속해서 조문객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 신해철 씨의 발인 날 조문객이 16,000명. 다시 생각을 해도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여기 그 현장에서 취재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선배도 가셨겠지만 저도 그때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스타나 뭐 유명인의 이 죽음 후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떤 심정일까라고 제가 좀 궁금해하거나 약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실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이게 내 청춘 혹은 나의 어떤 시대에 나의 추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이 내가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슬플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제 친구하고 거의 1시간 정도를 울면서 통화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화도 내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나 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데스크 시절이라 취재는 후배가 갔지만 저는 팬으로서 네. 빈소에 가서 이렇게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왔는데 정말 그때의 충격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근데 신해철 씨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 일단 부검 결과가 중요하죠. 해당 병원이 수술한 이후에 고인의 소장에 구멍이 나면서 염증이 발생을 했고요. 이 염증이 퍼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당시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는 처벌을 받았나요? 사실 그 지난한 소송 끝에 그래도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뭐 징역살이를 했죠. 그렇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네. 그때 그 일로 신해철법이라는 게 제정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의료사고로 아니면 의료사고라는 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을 어떤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면 의료진이라든가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유가족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해철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아내분이 5주기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완벽한 법이 됐으면 좋겠다. 완벽하다는 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더 제대로 이제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함을 푸는 그런 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계 사망 소식, 스타가 별이 됐다는 소식, 참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바로 지난 6월 12일이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자연의 식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방랑식객 고 임지호 요리연구가도 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요리연구가 임지호 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심장마비로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생전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던 정만큼 고인의 마지막 길에는 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지호 셰프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로 요리하는 모습 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분의 음식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죠. 네, 정확한데요. 이 고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드는 셰프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실제로 고인에게는 어릴 때 정말 3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생이별한 친어머니가 계시고 또 가슴으로 길러주신 양어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긴 시간 이렇게 인연을 맺은 기류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해요. 지난해 10월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으로도 관객들을 만났는데 길에서 인연을 맺은 어머니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자신의 친모에 대한 그림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이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길로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자신이 10대 때 듣게 됐고 이때부터 요리를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요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다 보면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어머니의 또 다른 자식이 내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언젠가 한 명 정도는 먹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늘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힐링푸드를 선사했던 이 임지호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스타들도 한달음에 달려왔죠. 방송 같이 했던 강호동 씨, 김수로 씨뿐만이 아니라 송윤아 씨, 한지민 씨, 이영자 씨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자, 오늘 못다 핀 꽃,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스타들 알아봤는데 가수, 연기자들 그 전성기 시대에 아마 그때 나는 뭐 했었는데를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네요. 아까 유지아 씨 노래 들으면서 그때 나를 한번 떠올려 보기도 했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간 그런 스타들, 먼저 간 안타까운 스타들의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바람이 그렇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출근할 때도 보니까 가시거리가 아주 좋던데요. 네. 멀리까지 보이던데요.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 표정은 맑을 걸로 보이는데 그 밖의 지역은 조금 흐리다고 합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